하버드 교수죠. 레리 서머스나 하워드 막스 그리고 블랙록도 그렇고요. 뭐 잇따라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러면은 예전처럼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세상이 바뀐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면 세상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다는 얘기일까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숫자가 10%가 넘어가는, 영토를 아예 넘나드는 80년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에 팬데믹, 150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 주식, 채권, 리츠 모두 다 두 자릿수 하락한 거는 150년, 채권도 미국 역사 200년 이상에서 딱 5번 있는 하락 중에 들어가요. 네. 이번에 채권의 하락이. 네. 그 정도로 이런 대단한 숫자가 나타나다 보니 뭔가 이 정도 통계하는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이 정도의 임팩트가 쇼크가 오면 뭔가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조금 나타나는 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이런 쇼크는 뭔가를 바꿔놓을 거 아니냐 이런 데서 출발했고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블랙락이 요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뭐냐면 The Great Moderation, 대안정기에서 네. 뭐 이름은 여러 개 붙일 수 있는데 찰스 구타트 교수가 말하는 더 그레이트 리버설로 대안정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금리나 모든 성장이나 물가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20년 동안 아주 안정돼. 안정적인 시기. 예, 그리고 특히 여기서 방점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물론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성장이 나타날 때는 상당한 성장으로 나타났고, 왜냐하면 성장이 나타날 때 인플레이션도 같이 나타나면 그걸 막는 거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저금리가 유지되니까 주식, 채권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좋았다. 그런 면에서 더 그레이트 리버레이션, 그러니까 마더레이션, 변동성이 아주 작아졌다. 이 폭 자체가 작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 쇼크, 아까 말씀드린 뭐 150년 막 80년 이런 식의 커다란 숫자들, 이런 숫자들이 오면서 이제는 리버설, 뭔가 이 대안정기가 깨진 거 아니냐. 그러면 대안정기의 근간이 뭐냐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였거든요. 네. 이 모두가 다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저성장이 아니라 다소 상당한 성장. 이 성장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정부 주도의 성장이지만 네. 성장, 그다음에 저물가가 아니라 이제는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 떨어져도 단박에 과거의 2%로 못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4%, 5%, 뭐 3% 이런 저물가에서 웬만한 물가, 중물가고, 그다음에 저성장 국면에서도 아까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금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변수가, 이런 매크로 변수가 저가 아닌데 금리가 저일 수가 없어요. 네. 금리는 이거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데 금리가 낮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질 소득이나 실질 성장의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더 높게 금리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중물가, 중성장, 중금리라고 정의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최고 좋았을 때의 숫자는 안 나오니까. 하지만 레리 서머스나 하워드 막스나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이제 그런 시기는 이제 안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최근에 벌어졌던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봤던 그 많은 일들이 세상을 바꿨고 통계학적으로 볼 때 뭔가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근거에서 얘기를 시작한 거고,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어디로 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투자를 중요하죠. 하는 입장에서는요. 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하버드 교수죠. 레리 서머스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그 전미경제학회에서 한 얘기인데요. 제가 간단히 이 자료는 장지상 대표님이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머스가 팬데믹이 모든 걸 바꿨다. 구조적 장기 침체 2차 세계대전 이후 때처럼 오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세상이 바뀔 거라고 했고요. 그 이유들로는 미중 경쟁, 이제 뭐 신냉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령화, 신재생 에너지 투자, GDP 부채 비율 35에서 40% 포인트 증가 시 실질 중립금리, 이제 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할 곳이 많아지면서 이거 예전과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디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은 전 미국 재무장관 출신이고요. 네. 그다음에 페드 옐런과 같이 페드 의장으로 후보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고 지금은 하버드대 교수고요. 이 사람이 경제 금융시장에 끼친 영향 중에는 글로벌 그러니까 이런
장기 침체에 대한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양적 완화의 이론적 근거를 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적 완화라는 거를 옹호론자입니다. 근데 그 옹호론이 왜 필요하다고 주장했냐면 사실은 세상이 장기적인 구조 침체에 빠졌으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 성장에 의해서 침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 침체를 벗어나는 길은 양적 완화와 같은 저금리에 대한 혹은 돈을 푸는 이런 정책으로만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상을 말할 때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 그래서 구조적 장기 침체라는 현상을 계속해서 설파해 왔고 너무나 이제 타당한 그런 평가였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론적으로 근간을 가져왔던 건데 놀라운 일은 이 사람이 요번에 그 리지널에서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이즈 오버라고 분명하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오랜 동안 근 10년 동안 강의라든지 이런 데서 이 사람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네.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때에 했을 때 이 사람이 근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네. 이 사람이 끝났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놀란 게 뭐야 이제 투자 끝났다는 얘기인가? 이제는 정말 좋은 투자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가 들어서 제가 그냥 그 주말에 그냥 탐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사실상 주장은 그 구조적 장기 침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팩트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장기 침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결론은 그 팩트가 뭐냐면 팬데믹이었는데 이 팬데믹이 왔을 때 정부가 그 재정 지출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면서 여기서도 사실 배경이 있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 팬데믹 때 연준이나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돈을 푼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합리적이었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간이 뭐냐면 팬데믹이 왔을 때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풀었지만 그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이번에는 효과를 가져오더라는 거고요. 이 정부의 재정 지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다소의 성장을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아까 왜 장기 침체라 그랬잖아요. 네네. 침체란 말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말한 장기 침체가 끝났다면 무슨 얘기냐? 침체에서 벗어난다는 거고 그 벗어나는 계기가 어디서 왔느냐? 정부의 재정 지출에 의해서 왔다. 이걸 가져온 게 팬데믹이다. 이번 코로나 때 미국 그렇죠. 정부가 미국 국민들의 주머니에 꽂아준 돈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그거 포함해서 많은 유동성을 푼 게 약간 성장을 이제 더 가속화시키는 가져올 거다. 그런 식의 예상인 거군요. 그렇죠. 이게 그 전에 여러 배경을 같이 갖고 있었던 게 팬데믹만 보면 안 되는 게 그 직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팩트들이에요. 아, 그런가요? 미중 무역 분쟁은 미중의 패권 전쟁이라는 지금 패권 전쟁에 의해서 전 세계 구도가 바뀐 것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팬데믹과 만났잖아요. 팬데믹이 만나면서 재정 지출이 들어가게 됐고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블록화됐거든요. 네. 결국 얘가 가져온 현상이 뭐냐면 그냥 단독으로 미국이 만약에 재정 지출만 했다면 이 재정 지출의 방향이 우리가 지금 어디를 투자해야 되느냐를 나타내는 그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재정 지출이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미중 무역 분쟁의 패권 전쟁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그 다음에 블록화에서 나오는 실제로 바이든을 통해서 이런 IPEF나 뭐 이런 식의 전 세계 양강 구도가 이런 것들 그게 신냉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부의 돈이 정부 주도의 투자가 단순하게 복지나 고령화를 막으려는 단순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다 패권 전쟁. 아까 신냉전도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은 에너지 패권 전쟁에 미국이 앞서기 위해서 아무래도 중국이 잘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돈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구도에서 미국이 여전히 패권국을 유지하려면 가져야 되는 몇 가지 것들인데 여기에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고 팬데믹 때문에 그 현상이 정당화됐어요. 이제는 어떤 정부가 됐냐면 정부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몇 년 전에는요. 정부가 돈을 주도해서 쓰면은 뭐 부채 늘린다 그래가지고 이런 규모의 돈도 쓸 수도 없었고 무조건 작은 정부 시대. 그게 뭐냐면 2009년 금융위기 때까지 있었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왔냐면 큰 정부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같은 논리가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 정부 주도의 그 어떤 성장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누가 딴지를 걸 수 없는. 물론 지금 미국이 공화당과 민주당, 특히 공화당에 약진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 티파티 이런 쪽들이 들어오면서 부닥쳐서 저는 지금 미국의 6월 달 정도 되면은 부채 한도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 파국으로 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하지만 지금 올라오는 공화당의 그런 극단적인 흐름들이 메카시하고 만나면서 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정부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분위기가 팬데믹이 생기면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이 끝난 이 시점에서 어디를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했을 때 과거보다 훨씬 더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레리 서머스가 말하고 있는 구조적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아까 부채 비율 말하잖아요. 부채 비율이 GDP 대비 뭐 30% 정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중립금리가 올라간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금리 얘기를 하려고요 한 거고요. 어쨌든 부채 비율이 팬데믹 전에는 100% 정도였었어요 미국이. 지금 127% 정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팬데믹 지나면서 30% 정도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앞으로 고령화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미국의 주도권 지금 환경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결국 그 뒤에는 뭐가 있냐 에너지 패권을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에너지 패권 누가 잡았는데 오펙이 잡았었어요. 네, 석유 생산국들이 네. 그래서 미국이 오펙을 조종해서 세계를 지배를 하긴 석유를 지배했죠. 왜냐하면 그게 페트로머니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오일 머니를 미국이 잡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주인은 아니었죠. 이제는 본인이 주인이 되겠다는 건데 이거에 있어서 유럽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선언을 하고 있고 중국이 그럼 가만히 있느냐면 중국도 여기서 패권을 놓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 패권 전쟁인데 이걸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무도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왜? 팬데믹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싹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부 주도의 거대한 재편 아까 저는 가장 큰 재편이 밸류체인 재편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도 엄청난 돈을 쓸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다 부채 아닙니까? 그 부채가 한 30% 올라갈 거라는 거고 부채가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그 부채에 의해서 따라가는 현상이 금융시장의 금리와 물가와 이런 것들을 가져올 거라는 게 레리 서머스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까지는 그레이트 머더레이션이었으니까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시대만 살았으니까 이게 뭐야 높아진다고 두려워만 하는데 레리 서머스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갑자기 세계 전쟁에 의해서 생긴 수요가 폭발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호황을 갖고 왔거든요. 20년 동안. 레리 서머스는 그런 식의 호황이 이제 올 거기 때문에 구조적 장기 침체는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 팩트가 레리 서머스가 볼 때는 상당한 호황을 가져오는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그리고 현상적으로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는 이제 투자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성장 국면이었기 때문에 저금리여서 투자가 잘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 때 이건 데이터인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그 기록할 때 그 나타낼 때 주가 시장이 높았냐? 아니에요. 미국도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하던 70년대까지는 60년대 70년대에는 다우가 만을 못 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만을 넘어서 3만을 갔냐면 금리가 성장률이 2% 3%로 떨어진 다음 두 자릿수가 아니라 아주 낮은 한 자릿수가 된 다음에 주가는 거의 수직으로 상승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주가의 함수를 뭘로 읽냐면 성장이 아니라 금리라고 읽습니다. 금리가 주가의 상승을 가져온다라고. 이게 20년 동안의 패러다임이에요. 논리예요. 그래서 금리가 이번에도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전제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제레미 시갈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은 더 오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금리가 낮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패러다임이었다면 레리 서머스는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금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더라도 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이 그런 거에 반응을 할 거라고 합니다. 다만 이전처럼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금리가 낮을 때는 극단적으로 오르고 광범위하게 오르는데 성장이 나타나는 또 중금리 정도가 될 때는 오르는 건 오르는데 성장에 참여한 기업은 오르는데 성장과 관련된 채권은 오르는데 모두가 오르진 않는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핵심적인 건 레리 서머스도 변화가 오는데 두려워만 해야 하는 재앙적인 변화는 아니다. 하지만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